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공시법 만점 받기 프로젝트 2탄입니다. 조금 늦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제 시험 남은 기간 동안에 한 3차례 정도는 더 촬영을 해서 한 서너 차례가 될 것 같아요. 뭐 촬영해서 이제 더 올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우리 공시법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미리미리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는요, 여러분, 뭐 따로 없고, 우리 큐넷 홈페이지에 그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시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혹시 이제 다운로드 받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요, 제가 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 24회 때, 우리 이제 2014년에 25회 때, 우리 기출문제가 일단 지적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예요. 우리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 우리 제척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제척이라는 단어가요,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업무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것을 우리 법의 규정에 따라서요, 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배제를 시키는 것을 그걸 제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이런 경우는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지적위원회 업무에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법에서 이렇게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참여를 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지적위원회 위원 스스로가 공정한 업무를 하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회피,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그래서 제척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법에서 규정둔 것을 이제 제척이라고 하고, 그 다음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럼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이 알아서 스스로 물러난다. 그걸 회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1번 질문 한번 보세요.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자, 친족. 일단 뭐 친족은 여기 우리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아실 거 없고, 뭐 있습니다. 뭐 배우자나 그다음에 뭐 팔촌 이내 혈족, 그다음 사촌 이내 인척, 이거 우리는 이제 친족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실 거 없고, 그다음 친족이었던 경우, 자, 여러분,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항상 물어봐요. 우리 배우자 친족입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배우자도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차하면 막 이제 헤어질 생각하고 살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배우자도 여러분 당연히 친족입니다. 그래서 친족이니까 친족이었던 경우 하면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이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역시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려워. 내가 위원이 소송으로 치면 판사 역할 하시는 분인데, 그죠? 그 친족이었던 경우, 이혼했던 배우자가 그 안건의 당사자다.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업무에서 당연히 배제시킵니다. 제척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치면 이제 위원이 판사 역할을 하는 건데, 증인석에 가서 이제 자기가 선서하고 증언하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판단을 내린다. 당연히 공정한 업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무에서 배제시킵니다. 제척.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이건 여러분 위원이라면 당연히 하셔야지. 소송으로 치면 이제 위원이 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 결과, 그 판사가 이 조사 결과 보고받고요, 관계인의 의견, 즉 변론 들으셔야, 그래야 여러분 판단 내릴 거 아닙니까? 이건 지적위원회 위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3번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니까 3번이 답이다, 그죠? 그 다음 4번, 이제 위원이 속한, 우리 지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우리 변호사분들이 많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 어떤 변호사가 속한 법인, 즉 법무법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무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리인이다, 소송 대리인이다 이 말이지. 나는 이제 판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인데 내가 속한 법무법인이 그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에요. 공정한 업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업무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5번 또 보시면 이제 위원이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제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에 역시 공정한 업무를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제척 사유 외우실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척 이제 기피, 회피라는 그런 용어. 25회 때 이제 한번 출제가 되고 그 이후에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죠. 올해 또 이런 내용들 우리 법에서 시험 범위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내용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등기입니다. 우리 등기에서는 그때 25회 때 참 시험이 어려웠어요. 상당히 등기에서도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이제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등기법 문제 한번 볼게요.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1번 지문 보시면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즉 가처분 채권자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승소 판결 받았다 이 말이지. 승소 판결 받아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는데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1번이 바로 틀렸네. 답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등기의 전부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가처분권자가 이제 가처분권자가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이후의 등기로서 전제 자체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입니다. 그 가처분 이후의 등기로서 가처분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그때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자, 법리는 여러분 가등기랑 법리는 똑같아요. 가등기 이후의 등기도 말소하는데 역시 침해하는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다만 말소하는 방법이 달라요. 가등기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기관이. 그런데 가처분의 경우에 가처분 이후의 등기 역시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법리는 같아요. 침해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자, 1번은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입니다. 가처분된 권리, 가처분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그걸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X 틀렸어요. 답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이제 내용들, 지문들, 다른 지문들이 상당히 좀 난이도 높은 지문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여기 2번 지문을 보시면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의 등기 말소를 신청을 할 때는 아까 침해하는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그랬죠. 말소를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이렇게 등기 원인란에다가 이건 가처분에 이제 아까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것들 있죠.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이렇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3번 질문 보시면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 당의 가처분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당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하죠? 직권 말소입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제가 이렇게 좀 막 입에 익으셔야 돼.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신말, 단독 신청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 단신말. 그럼 당의 가처분 등기는 직말, 당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당의 가처분 등기를 말소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보시면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그 다음에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경정을 합니다. 4번은 그닥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나머지 우리 2번, 3번 지문, 특히 5번 지문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지문입니다. 자,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체납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이제 세금 안 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 이전의 등기를
함께. 이 권리 이전의 등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상속 등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속인들의 상속 등기. 이 권리 이전의 등기는 상속 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권리 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우리 관공서가 승낙이 없더라도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가령 어떤 관공서가 있어요. 관공서가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분이 이제 체납자예요. 체납자인데, 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가령 갑에게는 유일한 상속인 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조세 채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절대로 의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상속인은 완전히 포괄승계, 모든 권리 의무를 다 가져갑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세 채무자가, 관공서의 조세 채무자는 을로 바뀌는 거예요. 을이 이제 조세 채무자입니다. 관공서는요, 조세 채권자입니다. 이 관공서는 채권자죠. 그전에는 갑이 조세 채무자였는데 이제 을이 조세 채무자예요. 자, 그러면 을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럼 을 앞으로 이제 상속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상속 등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 있죠. 채권자 대위.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자유롭게 대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제가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대위 신청 규정 5가지 나옵니다. 신건수 최고, 신탁 등기, 건물 멸실 등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된다. 안 그래도 등기 건수가 많은데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람에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또 고가 뭐지 이러시면 안 되고 신건 수 최9입니다. 신탁 등기, 건물 멸실 등기, 수용,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의 경우에 우리 등기에서 대위 신청 규정을 줍니다. 대위라고 하는 것은 위임장도 필요 없어요. 당연히 법의 규정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대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자거든. 이게 채무자야.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승낙서도 필요 없어. 대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항상 공평이거든요.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입니다. 대위는 할 수 있대. 자신의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대위 못해요. 근데 이 유불리 여부는 뭐를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항상 등기를 기준으로 유불리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등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권리자거든. 등기부를 기준으로 이제 X라는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자야. 그럼 자신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 채무자가 지금 등기 권리자니까 유리한 거예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우, 채권자가 그러면 얘가 상속 등기하게 되면 결국 네가 여기다 집행할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뭐가 유리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그냥 그 유불리 여부만 따집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항상 기준이 등기부예요. 등기부. 등기부상 을은 이제 X라는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권을,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자거든. 유리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지금 불리한 것만 대위 못해. 즉 등기 의무자일 때만 대위 못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등기 권리자니까 얼마든지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는 위임장도 필요 없어요. 자, 다시 5번 질문 다시 갑니다. 자, 5번. 체납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승낙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위니까. 권리 이전, 상속의 권리 이전, 이건 상속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상속. 예.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옳은 질문이니까 아까 1번 얘가 틀렸다 그죠? 얘가 다 지워버렸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역시 상당히 또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참 어려웠다 그죠? 25회 때. 자, 갑은 을에게 지금 봐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쇼킹했죠. 자, 갑은 을에게 갑 소유 X 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뭐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했다 하니까 또 뭐 편안한 마음으로 증여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부담부 증여 아니다 이 말이지. 일반 증여다 이 말이에요.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리 소유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가 여러분 그랬죠. 우리 부동산 표시 잠깐 메모하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자, 부동산 표시는 권리관계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는 권리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니까 이 사실관계는 신청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신청 의무, 사실관계는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은요 1개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 있고, 다만 위반하더라도 제재 부과는 해야 하네요. 제재 부과를 하지는 않는다. 예, 부동산 표시. 자, 이에 반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 얘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등기 안에서 내가 권리 갖지 않겠다는데 국가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 중에서 소유권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소유권만 우리 신청 의무 있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엄청난 과태료, 제재 부과까지도 한다. 이 소유권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조세 포탈 방지 때문에 소유권만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예 신청 의무가 없는데.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1번 질문. 갑과 을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단 기간은 60일입니다. 우리 이 권리에 관한 등기는 기간 60일이에요. 아까 부동산 표시가 1개월이고. 자, 일단 중요한 건 이 60일이라는 기간보다도 기산점입니다. 우리 증여 무상계약이죠. 우리 무상계약의 경우에 제가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늘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약일로부터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등기는요, 당연히 무상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X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 2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왜? 등기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일 뿐이다라는 거죠. 효력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제재 부과, 과태료는 부과해요. 엄청난 제재 부과는 하지만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옳은 질문. 그 다음 3번,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자, 갑이 이제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냐? 이미 건물이 다 완공됐다는 거지. 건물이 완공돼서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을이랑 계약을 체결했으면 최대한 기산점을 당겨야 돼. 그래서 그 을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결했다면 그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옳은 질문이죠.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빨리 당겨야 되니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 다음 4번,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즉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행위에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단속 규정,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질문이네. 그
그 다음 5번. 만일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증여가 아니라 만약에 매도하였다면, 그러면 계약으로 정한 매도, 이제 유상계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5번이 틀렸네. 자, 생각해보죠. 만약에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계약 체결일은 예를 들어서 4월 1일이야.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 5월 1일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잔금 마련이 늦어졌어.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 계약 체결일 4월 1일, 아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 5월 1일, 실제로 잔금 지급일 6월 1일, 언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잔금 안 받고 등기 넘겨줄 매도인분 계십니까? 없죠. 당연히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월 1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는 아까 5월 1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 잔금 지급은 더 늦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5번 틀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계약으로 정한 옳은 지문이 되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아니라 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라고 표현이 나오든지 아니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고 표현이 나오든지 실제 잔금 지급일 또는 반대급부 이행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4번. 야, 이것도 같은 해 출제가 됐었어요. 중복등기, 여러분, 우리 등기부가 이제 2개 이상 만들어진 걸 중복등기라고 하는데, 이 중복등기는 요즘은 등기의 전산화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등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근데 어쨌든 법에는 중복등기, 예전에는 이제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중복등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현재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시험에 거의 잘 안 내다가 시험에 그때 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심지어 요즘은 아예 기본서에 이 중복등기를 아예 싣고 있지 않는 교재도 있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시험 범위는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요.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등기부가 2개 이상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하나인데. 자, 1번.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그중 하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자, 1번 지문이 바로 틀렸어요.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 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 어느 하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자, 틀렸습니다.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죠. 우리 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입니다. 토지 건물. 어느 게 중복등기 발생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종이등기부, 물론 지금은 전산화 때문에 이제 중복등기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 예전에 종이등기부 시절에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토지죠. 왜? 건물의 경우에는요, 원시 취득하는 자가 명확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하는 자가 자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 허가를 받은 그 허가 명인이 원시 취득하는 자가 명확하니까 이자가 보존 등기 신청하고 그러면 등기부 하나 만들어져. 자,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 원시 취득하는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하고 그러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토지의 경우에 원시 취득.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토지, 현재 위치하고 계신 그 토지에는요, 수천 년 전에도 그 토지가 있었어요. 누가 원시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하는 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존등기 신청하고 이 사람도 보존등기 신청하는 바람에 이제 등기부가 2개 이상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가 중복등기의 발생 가능성이 많으니까 현재 우리 등기법과 대법원 규칙은요, 등기 규칙은 토지에 대해서만 중복등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복등기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를 하세요라고 토지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오로지 등기관, 그 등기소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 그걸 등기 예규라고 해요. 사무처리 지침, 그걸 등기 예규라고 합니다. 이건 법령이 아니에요. 그냥 그 등기소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입니다. 그 사무처리 지침인 예규에 따라서 정리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X 틀렸어. 왜? 건물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같은 토지라고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중복등기 정리. 중복등기 정리라고 하는 게 하나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폐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중복등기 정리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냐? 법원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등기관이 하는 거냐? 등기관이 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등기관은 판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등기관의 임의로 중복등기 정리를 했다. 하나는 존치하고 나머지를 폐쇄했다. 등기관이 임의로 한 겁니다. 따라서 이건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즉 실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 따라서 만약에 폐쇄된 등기 기록도요. 얼마든지 법원으로부터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으시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네. 3번 질문 갑니다. 자, 선후 등기 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같은 경우로서 자,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 무슨 이야기냐? 가령 이제 선 등기가 있고요. 후 등기가 있는데 자, 쭉쭉쭉쭉 해서 넘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마지막으로 등기 명인이 갑이다. 그 다음 후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쭉쭉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등기 명인이 갑이다. 자, 최종 소유 등기 명의는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그 시점의 소유자를. 최종 마지막으로 이전 등기된 자가 소유자거든요. 등기부상. 자, 그러면 소유 명의는 같다. 둘 다 소유자는 갑이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후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등기되고 선 등기 기록에는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즉 후 등기 여기는 보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 근데 선등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얼굴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등기관이에요. 어차피 소유자는 갑이야. 어느 게 실제 권리 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후등기죠. 그래서 이때는 후등기 기록을 존치하고 선등기 기록, 얘를 존치하고 선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3번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 4번.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명의의 등기 기록의 폐쇄를 스스로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질문입니다. 아주 정직하신 분이죠. 물론 여러분 뭐 그런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자 아닌데 등기부가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내 등기 기록 제 소유자 아니니까 제 거 폐쇄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신청이 당연히 우선합니다. 그래서 폐쇄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5번 등기된 토지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 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 등기를 한 후에 중복 등기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5번도 옳은 질문이에요. 자, 5번이 이제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질문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토지가 있어요. 얘 면적이 300제곱미터야. 자, 그런데 그 X라는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면적이 가령 100제곱미터더라. 다른 건 다 똑같아. 자, 그럼 여러분 중복 등기 맞습니까? 맞죠. 어차피 소재 지번이 같다는 것은 동일 토지라는 거예요. 등기부는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애매하죠. 근데 완전히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히 중복 등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 X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하나는 200제곱미터, 하나는 100제곱미터 이렇게 분할을 해요. 얘는 어차피 100제곱미터니까. 그러면 이제 X 토지의 그 100제곱미터 이거 분할하게 되면 이제 200제곱미터의 그 토지는 당연히 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얘는 중복되는 거 아니니까 이 100제곱미터 X 토지 완전히 이제 중복이 된다 그죠. 그래서 중복 등기 정리 절차에서 하나는 존치를 하고 하나는 폐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5번 역시 옳은 지문이네요. 자, 상당히 그 난이도 높은 문제가 그 해 25회 때 이렇게 막 대거 시험에서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뭐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짜 정신만 바짝 차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너무 막 긴장하고 당황하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또 당황 안 해도 안 되지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틀렸죠. 합유. 공동수탁자들의 관계는 합유 관계로 봅니다. 그 다음 2번.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물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신탁에 관한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별개의 등기입니다. 다만 순위번호 하나에 한꺼번에 같이 기재합니다. 뭐랑 비슷한 개념이냐면 가등기, 본등기 하나에 같이 기재하듯이 권리에 관한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순위번호 하나로 한꺼번에 함께 기록합니다. 절대로 신탁에 관한 등기가 독립해서 순위번호 하나로 아예 등기부에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신탁이 얘가 권리에 관한 등기에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신탁에 관한 등기가.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먼저 기재하고 신탁에 관한 등기는 밑에다가 그냥 기재해 줍니다.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재하는데,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2번 지문 별개의 등기물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기록한다. X입니다. 신탁이 시험에 나오면요, 여러분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기록한다. 그냥 고마워요. X. 아까 순위번호 하나에 한꺼번에 함께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 가등기와 본등기 마찬가지로. 그 다음 3번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물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역시 또 이렇게 나왔어요. 달리한다. X. 고맙네. 신탁에 관한 등기와 우리 신탁과 권리에 관한 등기는 별개의 등기는 맞지만 별개의 등기는 맞아요. 그래서 수수료도 각각 냅니다. 다만 순위번호 하나로 한꺼번에 함께 기록한다라는 거. 4번 지문 보시면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신탁이 나오면 수탁자 단독 신청입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5번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자,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지문이에요. 지금 이 동그라미 5번을요 뭐라고 하느냐면 얘를 담보권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름을 담보권 신탁이라고 하고, 이건 신탁법이라는 우리 민법의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갑은 채무자고요. 갑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돈을 빌리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줘. 그 을은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자입니다. 자, 채권과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는요, 그죠? 권리다, 그죠?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원래 권리를 양도할 때는요, 의무자 동의 승낙도 필요 없습니다. 권리 양도하실 때는요. 근데 여러분, 무슨 권리는 제가 원래 권리를 양도할 때, 그래서 시험에 뭐 권리를 양도하는데, 예를 들어 저당권을 이전 양도하는데 설정자의 동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OX, X입니다. 다만 권리 중에서 무슨 권리만 동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 권리가 있어? 임차권. 임차권은 우리 민법에서 임대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해서 임차권만은 권리를 양도할 때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얻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권리는 양도할 때 동의 승낙 필요 없어. 자유롭게 양도 가능해.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부종성 수반서.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면 저당권 이전 등기 하셔야 돼. 얼마나 귀찮을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 전문가가 가도 한나절 걸려요. 첨부 서류 준비하고 하려면요. 거기다가 저당권 이전 등기 하면 등록 면허세부터 해서요. 각종 세금. 너무 귀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자산을 쉽게 유동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뭐냐면, 자, 가령 을이라는 돈은 을에게 빌려요. 돈은 을에게 빌려. 그런데 저당권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야. 저당권은 다른 사람 앞으로 딱 설정. 이게 뭐냐면 수탁자입니다. 저당권을 아예 맡겨버려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쓸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잠깐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이어서 해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 자, 을에게 맡깁니다. 뭘 맡겨? 믿고 맡기는데 뭘 맡긴다고요? 저당권을요. 아까 저당권을 맡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을 맡기면 을이라는 수탁자는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 근데 저당권을 맡기니까 수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수탁자인데 갑이 위탁자고요. 맡기는 사람. 그러면 얘는 저당권을 맡겼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지. 저당권자가. 저당권자. 소유권을 맡기면 수탁자는 소유권자가 되는 거고, 저당권을 맡겼으니까 저당권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채무자야.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지. 저당권 설정자. 자, 저당권을 을에게 딱 맡겨둬요. 그러고 돈은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빌려. 그러면 얘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자, 그러면 을이라는 수탁자가요, 저당권자가요, 이 병에게 뭘 주냐면 수익권 증서를 줘요. 수익권 증서를 줘. 그러면 얘가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돈은 저당권을 을에게 맡겨놓고요, 돈은 병에게 빌립니다. 그럼 얘는 이제 수익자, 채권자입니다. 이 수익권 증서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 이 수익권 증서가 뭐냐면 유가증권이에요. 어음수표 써보셨나요? 수표 써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넘길 때 배서 양도합니다. 배서 양도만 하시면 채권이라는 이 자산을 얼마든지 하루에도 수십 번 양도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어차피 픽스를 시켜놨어. 맡겨놨어. 저당권 이전 등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민법의 법리에 그대로 충실하자면 채권이라는 이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저당권과 채권이 분리가 안 되니까 양도할 때마다 저당권 이전 등기 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 신탁법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죠? 저당권과 채권의 이 분리 양도를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탁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따라서 특별법에서 인정하니까 이건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는 겁니까? 반하지 않는 겁니까?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자, 여러분 다시 이 내용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5번 지문도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지문인데, 우리 그 신탁 거의 매년 독립해서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데, 그 당시에 특히 옳은 것 찾으라는 유형의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 신탁에서 특히 이렇게 난이도 높았던 그런 지문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문도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합니다. 우리 난이도 상당히 높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정리하는 시간 앞으로도 또 수차례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